당신이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가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이 당신의 세포 깊숙이 침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노화에 중금속 독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경과 식품 속에 숨어있는 중금속은 서서히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휴먼입니다. 책에서는 중금속 독성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 중금속을 몸에서 안전하게 제거하고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속의 공격. 관절염부터 인지기능장애까지 다양한 노화 증상으로 고통받던 20대 중반 무렵, 나는 다행스럽게도 중금속 독성을 확인하는 데 능숙한 의사를 만났다. 검사 결과 납과 수은의 높은 수치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아마 내 몸에는 다른 금속들도 상당량 쌓였을 것이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금속에 중독됐다는 사실보다 이 금속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몸에도 독성 금속이 위험한 수준까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무서운 점은 당신의 목표가 더 젊어지려는 것이라면 독성 금속의 안전 농도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젊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아직 중금속의 영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 체내에 중금속이 있으면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슈퍼맨인데 누군가가 크립토나이트를 지구 곳곳에 뿌렸다고 상상해보라. 크립토나이트가 당신이 먹는 식품이 자라는 흙에도 있고 마시는 물에도 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은 독소를 섭취하게 된다. 지금 바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저 초인적인 힘을 조금씩 갉아먹을 뿐이다. 크립토나이트를 섭취할 때마다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다. 중금속이 바로 이렇게 작용한다. 우리는 중금속이라는 독소를 조금씩 섭취하고 중금속은 우리를 조금씩 약하게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면서 면역계를 억제하고 갑상선 기능을 막는다. 그 결과 우리는 매년 아주 조금씩 몸이 늘어지고 머리가 멍해진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금속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몸속에 쌓이면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하게 노화시키는 것이다. 중금속의 독성 영향.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은 독성이 가장 강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금속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이 중금속들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현재 우리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을 섭취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수은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있던 적이 없었다. 알루미늄, 니켈, 탈륨, 우라늄은 몸속에서 고농도로 나타난다. 구리, 철, 크로뮴, 아연은 필수 영양소지만 높은 농도로 축적되면 이들 역시 독성을 나타내면서 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한다. 중금속은 지구 지각에 들어있다. 땅에서 광석을 캐서 금속을 재련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구 지각의 금속이 흙, 공기, 마시는 물속으로 빠져나온다. 아직도 페인트, 휘발유, 항공유의 납을 첨가하는 나라가 있다. 도시 하수에서 생기는 침전물 찌꺼기는 중금속 오염도가 높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하수 찌꺼기는 저농도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폐기물 처리 기업은 대개 폐기물을 처리해서 나온 찌꺼기를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농도에 맞춰 비료에 섞는다. 금속 찌꺼기가 섞인 비료는 들판에 마구 뿌려지고 식품은 이 땅에서 자라면서 금속을 흡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포가 금속을 흡수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전자 전달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전기 전도도가 높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전자 전달계가 엉망으로 흐트러지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그러면 세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노화가 앞당겨지고 몸의 기능은 빠르게 쇠퇴한다. 아기와 어린이는 특히나 중금속 독성에 취약하다. 금속은 10살 이하 어린이의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 들어가 뉴런을 죽인다. 이에 따라 IQ가 낮아지는 등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고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되면 유산, 사산, 조산, 저체중아 같은 불행한 결과를 일으키며 평생 아기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중금속이 성인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 중이다. 2018년 란셋은 남 노출 수준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만 4천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인종, 지역, 흡연, 당뇨병, 알코올 섭취, 가계소득 등의 변수를 보정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고농도의 납에 노출된 성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평균치보다 70%나 더 높았고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2배 더 높았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농도의 납 노출은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7만 100%나 높인다. 이는 납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감싸는 세포를 손상하고 동맥을 딱딱하게 하며 혈관 내에 퇴적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단 혈관 내 퇴적물이 생기면 혈압은 높아지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도 커진다. 정부는 1970년대 이후 환경에 있는 납 허용 농도를 계속 낮춰왔지만 란셋은 납 노출의 안전한 한계 농도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독성이 있다고 밝혀진 혈액 속 납 농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영향을 받는 정부의 안전 기준보다 더 방어적으로 생각해야 안전하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자주 간과하는 또 다른 독성 금속은 탈륨이다. 탈륨은 쥐약이나 살충제에 사용되며 전자기기, 유리, 약품 제조에도 사용된다. 러시아 스파이가 암살할 때 탈륨을 썼기 때문에 암살자의 독약이라고도 부른다. 무색, 무미하며 세포에 들어가면 포타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세포를 망가뜨린다. 경악스럽게도 석유산업계는 휘발유에 첨가하는 납을 탈륨으로 대체한다는 충격적일 정도로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봐도 납보다 탈륨의 독성이 더 강하다. 탈륨은 더 적은 양으로 많은 장기를 퇴화시킨다. 탈륨의 독성은 기저핵 영역을 손상시키므로 신경계에서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뇌의 기저핵이 손상되면 말하기, 운동 능력, 자세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슬프게도 미국의 토양과 연료에는 탈륨이 너무나 많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기 채소인 케일에는 탈륨이 다량으로 숨어 있다. 케일 소비량과 재배량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탈륨 노출도 따라서 늘어났다. 지난 수년 동안 케일과 양배추 같은 다양한 배추 속 식물이 흙에서 탈륨을 흡수하는데 유난히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6년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쳐 체코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케일이 탈륨을 잘 흡수한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2013년에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은 양배추의 일종인 그린 캐비지도 똑같이 탈륨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배추 속 식물은 매우 효율적으로 탈륨을 흡수한다. 2015년 중국 과학자들은 그린 캐비지를 이용해서 흙 속의 탈륨을 정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즉, 그린 캐비지가 흙 속의 모든 탈륨을 흡수해서 흙 자체의 독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케일 스무디나 일반적으로 재배한 양배추로 만든 코울슬로를 권할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수은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쌓이는 흔한 독성 금속이다. 과학자들은 수은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신경독성을 나타낸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다시 말하면 수은은 4살인자 중 2가지 질병인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할 확률을 높인다.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 수은은 바다에서 잡은 생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골칫거리다. 적절한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려면 생선을 먹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생선이 오래 살수록 생선 조직에 더 많은 중금속이 축적된다. 그래서 커다란 광어나 넙치, 황새치, 상어를 먹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런 생선은 수명도 길고 수온을 함유한 작은 생선을 잡아먹을 때마다
수은이 조직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이다. 타고난 능력을 유지하면서 100년 넘게 살 생각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수은, 납, 그 외의 금속을 당신의 뇌에 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수은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의 발명품이다. 바로 치과에서 충전재로 쓰는 수은 아말감이다. 아말감에는 수은이 가득해서 입안에서 제거한 아말감은 위험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입속에 아말감 충전재가 많다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100%다. 그만큼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는 아말감 충전재를 부적절하게 제거하면 혈액 속 수은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뇌가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말감 충전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치료에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 의사를 당신의 슈퍼휴먼 지원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다. 소형 형광등도 흔한 수은 접촉원의 하나다. 형광등 전구는 크기가 작아도 수은 증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정부의 위험 폐기물 수거, 안전 지침에 따라 버려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학교나 친구 집에서 형광등이 깨지면 말 그대로 숨을 멈추고 방에서 뛰어나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당연히 우리 집에는 수은 형광등이 없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뇌살인자로 쓰러지게 할 위험을 높이고 노화를 재촉하는 상당량의 중금속에 노출됐다는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먹는 식품이나 환경이 깨끗하다고 확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오래 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요약된다. 중금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치의가 중금속 중독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으니 무지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사전 대책을 세워서 중금속이 일으키는 노화를 피하고 회복할 것인가? 중금속 해독법. 중금속에 더 적게 노출되려는 노력은 좋은 전략이다. 슈퍼휴먼으로 더 오래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 가지 문제점은 중금속 대부분이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중금속을 해독하고 몸에서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해독법이라고 하면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중독치료법이 대체로 혼재하기 때문이다. 디톡스 센터, 배변을 쉽게 하는 완화제차, 당이 많은 과일 주스와 메이플 시럽이 가득 든 다양한 클렌즈 주스는 모두 어떻게든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해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외면한다. 나도 이 상황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해독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과 노화를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을 몸에서 제거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해독을 부정하는 사람 중에는 몸이 해로운 물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대자연에서만 식품과 독소를 얻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대 환경에서 나오는 과다한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해독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몸과 식품의 자연 함유량보다 많은 독성 금속이 있는 상태라면 인간은 결코 오래 살 수 없다. 소화계가 건강하고 중독 상태가 평균보다 더 양호하다면 우리 몸은 대부분의 금속을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량의 중금속은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복리 개념을 알고 있다면 저축액에 붙는 적은 복리 이자가 50년 동안 쌓이면 거대한 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량의 중금속이 50년 이상 축적되어 불러올 노화와 생물적 혼돈은 엄청날 것이다. 나는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할 만큼 중금속 중독 증상이 심각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를 계기로 중금속에 대해 배우고 내 몸에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금속 독성 증상이 있거나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쁘다면 중독 수준을 검사하고 안전한 해독 과정을 알려줄 기능의학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금속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독하면 실수로 금속을 뇌로 옮길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기능의학 전문의는 소변 검사나 머리카락 검사로 중금속을 검사한다. 머리카락 검사는 간편하다. 컵에 소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어서 조직에 저장한 중금속을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해석이 까다롭고 몸 전체의 독성 물질을 측정할 수는 없다. 사실 소변 검사는 중독 수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최고의 검사법이다. 자신이 중금속에 노출된 증거가 있든 없든 다음의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천천히 몸에서 금속을 제거하기를 권한다. 글루타티온과 다양한 항산화제.
1999년에 선택한 첫 번째 중금속 해독 치료법은 글루타티온 정맥 주사를 맞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값도 더 비쌌다. 글루타티온은 몸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이며 중금속이 일으키는 손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또한 천연 킬레이트제로서 금속 이온 하나에 여러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킬레이트제는 몸속 금속과 결합해서 금속을 비활성화시킨다. 그 뒤 소변과 쓸개즙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 특히 글루타티온은 애초에 수은이 세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큰 도움이 된다. 중금속과는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사실을 덧붙이자면 글루타티온은 지방을 산화 반응에서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최고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글루타티온은 다른 항산화제도 재활성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염증에 저항하게 하고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효소 수십 개의 보조인자이기도 하다. 글루타티온 농도가 낮을수록 뇌살인자의 위험이 커진다. 물론 우리 몸은 스스로 글루타티온을 만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 활성산소를 중화할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기는 힘들다. 여기에 중금속 노출까지 더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루타티온을 추가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내 경우 처음 글루타티온 정맥 주사를 맞고는 곧바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때 이후로 언제든 아픈 것 같으면 주치의에게 가서 글루타티온 정맥 주사를 맞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 글루타티온 농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글루타티온 보충제를 먹고 장시간 비행을 한 뒤에는 글루타티온 정맥 주사도 자주 맞는다. 가끔은 글루타티온 생성을 멈추지 않도록 일부러 글루타티온을 보충하지 않기도 한다. 매일 쉬지 않고 장기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중금속 킬레이트제이자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제는 알파리포산이다. 알파리포산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중금속 손상으로부터 뉴런의 막을 보호한다. 세포 안팎에 오래된 글루타티온을 재생해서 몸속 글루타티온 농도를 높인다. 또한 알파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촉진한다. 뇌에 중금속이 다시 쌓이는 현상을 막으려면 4시간마다 알파리포산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알파리포산을 알약으로 먹으면 매일 1800mg까지는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독작용을 위해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비타민C는 널리 알려진 최고의 항산화제로 비타민C 농도가 낮으면 글루타티온 농도도 낮고 과다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연관성이 밝혀졌다. 알파리포산처럼 비타민C도 오래된 글루타티온을 재생시켜 적혈구의 항산화제 농도를 높인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 납해독작용을 돕는다. 나는 글루타티온처럼 비타민C 보충제도 가끔 먹지 않는다. 또 고강도 운동을 마친 뒤 12시간 내에도 먹지 않는데 운동으로 생긴 산화 스트레스가 근육을 자라게 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운동 뒤에 바로 먹는 비타민C는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방해한다. 덧붙여서 적절한 아연 농도는 몸이 납과 카드뮴을 흡수하는 일을 억제한다. 내가 아연과 구리 오로티이트 캡슐을 노화 예방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서 매일 먹는 이유다. 활성탄. 간편한 해독 방법으로는 활성탄이 있다. 탄소의 한 형태로 표면적이 넓고 강한 음전하를 띈다. 활성탄은 만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의학, 아유르베다, 서양 의학 등에서 사용되었다. 응급실에서는 아직도 중독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다. 활성탄은 흡착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 흡착은 물질을 흡수하기보다는 물질과 결합하는 과정이다. 활성탄은 몸에서 양전하를 띤 화학물질과 결합하는데 일단 활성탄이 이런 분자와 결합하면 대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가능하다. 많은 독소는 물론 세균과 독성 곰팡이가 만든 천연 독소도 활성탄과 결합하므로 몸에 손상을 입히기 전에 배출할 수 있다. 카드뮴, 구리, 니켈, 나비 등 음식을 먹으면 독성이 있는 금속이 세포에 달라붙기 전에 활성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수은은 불행히도 여기서 제외된다. 활성탄은 노화와 관련된 수많은 세포 변화를 예방한다. 한 논문에서는 활성탄이 나이 든 실험동물의 수명을 평균 34%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사람에게서는 수명 연장 폭이 놀라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명백한 노화 예방 효과를 보여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사실 수명이 34%나 늘어나는 일은 제약 실험 사상 전례 없는 결과다. 수명이 늘어나면 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평균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수명을 연장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과학자들은 활성탄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1980년대에 발견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활성탄을 하루 3번 먹였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 줄었고 HDL, LDL 콜레스테롤 비율은 2배가 되었다는 논문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심장질환 환자에게 활성탄을 권하는 주류 의사는 거의 없다. 오래전 이 논문을 처음 접하고 나서 직접 활성탄을 본 곳은 네팔의 안나푸르나였다. 활성탄이 대부분의 위장관 질환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안나푸르나에서는 어디서나 활성탄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자 활성탄 캡슐을 살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활성탄 가루를 사서 비커에 가득 담은 물에 탄 뒤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별맛 없는 모래알 같은 음료를 원샷했다. 다음날 일어나자 부기가 가라앉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실에 간 다음에는 내가 죽는 줄 알았다. 활성탄이 위장관을 지나면서 대변이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장출혈로 인한 대변 색깔도 검은색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영양 보충제에 든 활성탄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활성탄은 무엇인가가 타고 남은 것이고 때로는 태운 그 무엇이 농장 폐기물인 제품도 있다. 활성탄 등급은 수없이 많아서 정수기 필터에 넣는 굵은 입자부터 아주 미세한 가루까지 다양하다. 나는 코코넛 겉껍질로 만든 활성탄을 선호한다. 분리프루프 활성탄은 코코넛 겉껍질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금속을 산으로 녹여 씻어낸 뒤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 활성탄 입자가 고울수록 몸에서 독소와 결합하는 표면적이 늘어난다. 활성탄 1g의 표면적은 950에서 2000제곱미터다. 다시 말하면 입자가 고운 활성탄이 보통 등급의 굵은 활성탄보다 2배나 효율이 높다. 입자가 고울수록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에 더 잘 결합한다고 밝혀졌다. 나는 활성탄 캡슐을 빈속에 거의 매일 먹는다. 총체적인 노화 예방 전략의 일부이자 화학물질, 살충제, 중금속을 계속 해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활성탄은 처방받은 약이나 다른 영양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활성탄이 수많은 물질과 결합하는 까닭인데 처방약이나 비타민, 무기질 같은 좋은 물질과도 결합한다. 활성탄을 먹은 뒤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다른 영양 보충제나 처방약을 먹어야 한다. 주치의에게 이런 사항을 반드시 상의해야 하며 특히 항우울제를 먹는다면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항우울제가 뇌에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해독해서는 안 될 테니 말이다. 클로렐라.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해조류의 한 종류인 클로렐라는 수은과 잘 결합한다. 많은 의사들이 수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로렐라를 권장한다. 나는 흔한 수은 공급원인 생선과 클로렐라를 함께 먹으면 미세한 운동 조절 능력과 신경 기능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선을 먹을 때 클로렐라 알약을 25개 이상 먹는 것이다. 그러면 귀한 오메가3인 DHA를 생선에서 섭취하면서 수은은 제거할 수 있다. 변형한 감귤류, 팩틴과 그 외 식이섬유. 대자연이 해로운 물질을 장에서 해독하는 원래 방법은 식이섬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소화할 수 없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장애인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다. 장애인은 유익균을 먹이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건강한 장 세균이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유익균을 먹이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건강한 장 세균이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일 외에도 감귤류 식이섬유의 하나인 변형된 감귤류 팩틴은 아주 놀라운 노화 예방 효과가 있다. 납, 카드뮴, 비소, 탈륨 제거에 탁월하다. 한 논문에서는 실험 대상자에게 5일 동안 변형한 감귤류 팩틴 가루 15g을 먹였는데 소변으로 매우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내 비소 배출량은 130% 증가했고 카드뮴 농도는 150%, 납 농도는 560%나 증가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노화에 좋지만
이것 말고도 효능은 또 있다. 변형된 감귤류 팩틴은 암이 전이되는 일을 억제했다. 뇌 살인자의 하나인 암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막는 물질을 먹어서 암을 제거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다. 변형된 감귤류 팩틴은 몸속의 갈렉틴3 농도도 낮춰서 국소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해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나이가 들면 갈렉틴3 농도가 높아지면서 만성염증이 일어난다. 만성염증이 뇌살인자가 생길 위험을 모두 높이며 노화의 7기둥의 하나인 에이즈, 생성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갈렉틴3는 신부전, 신장질환, 암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갈렉틴3는 건강한 조직이 성장하는 40살 이하의 청년에게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40 이하라면 몸속 중금속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은 한 변형된 감귤류 팩틴을 매일 먹어서는 안 된다. 9살과 12살인 우리 집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5g씩만 먹는다. 성인의 경우 여러 달 동안 하루에 5g씩 먹으면 저용량이고 1년 동안 매일 15g씩 먹으면 고용량에 해당한다. 나는 1년 동안은 이틀에 한 번 15g씩 먹은 이후 이틀에 한 번씩 5g을 먹어서 유지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맛은 순해서 아침에 방탄커피에 타 마시거나 물 한 잔에 타서 마신다. 지속적인 중금속 해독작용이라는 장점과 심장질환, 암, 신장질환의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변형된 감귤류 팩틴은 권할 만하다. EDTA 킬레이트 치료법. 킬레이트 치료법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은 에틸렌 디아민사 아세트산이다. 납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1950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EDTA는 금속과 결합해서 금속의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합성 아미노산이다. 중금속을 제거해서 중금속이 일으키는 손상을 줄이며 나이가 들면서 동맥의 석회성 물질이 가라앉는 석회화 현상도 줄여준다. EDTA는 혈액응고 방지제이기도 하다. 피를 뽑았을 때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시험관 아래에 가라앉는 소량의 노란 물질이 기억나는가? 이게 보통 EDTA다. 1999년에 처음 글루타티온 정맥주사를 맞은 뒤 나는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정맥주사를 이용한 EDTA 킬레이트 치료법을 선택했다. 가장 강력한 치료법으로 곧바로 옮겨간 셈인데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끈적거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30대도 채 되기 전이었다. EDTA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 당시 애인이 나를 보고는 "어머, 혈색이 진짜 좋아졌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내 피부가 병자처럼 칙칙한 회색인 것도 몰랐다. EDTA 치료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자 내 뺨에 홍조가 되돌아왔다. 그 이후 나는 좌약 형태의 EDTA 킬레이트제도 써보았는데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해독 용도로는 괜찮았다. 병원까지 가서 1시간 동안 정맥주사로 EDTA를 맞는 것과 15초 동안 좌약을 넣는 것을 비교해보면 시간과 돈이 덜 드는 방법이 어느 쪽인지는 뻔하다. 15초만 참으면 된다. EDTA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칼슘에도 강력한 킬레이트제다. 나이가 들면 보통 조직에 칼슘이 쌓이는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심장질환부터 틀린 문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자까지 온갖 노화 증상이 나타난다. 칼슘 축적은 보통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2 같은 다른 비타민 사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몸이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다. 칼슘이 뼈와 치아에 머물게 하려면 비타민 K2가 필요하다. 나이 들면 칼슘은 뼈와 치아 밖으로 너무 자주 빠져나온다. 뼈와 치아에는 구멍이 뚫리고 칼슘은 전혀 엉뚱한 곳인 부드러운 연조직에 침착된다. 이때 조직에서 칼슘을 제거하려면 킬레이트제인 EDTA가 아주 효과적이다. 아직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함께 든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여 조직 석회화를 예방하고 치아와 뼈가 노화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납도 석회화와 연관이 있으므로 EDTA는 칼슘과 납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2배로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석회화로 고생하셔서 EDTA 치료법을 권해드렸는데 그 효과가 매우 놀라웠다. 오랫동안 주류 심장병 전문의들은 EDTA 치료법이 효과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많은 기능의학 전문의들이 EDTA 치료법으로
동맥 기능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40이 넘었다면 석회화 수준을 검사해 보기를 권한다. 석회화 정도가 높아졌다면 정맥 주사나 좌약을 이용한 EDTA 치료로 석회화 정도를 낮출 수 있다. 동시에 몸에 축적되어 있을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다. 40대 이하거나 석회화 검사를 할 수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앞서 소개한 더 가벼운 치료부터 해보길 바란다. 다른 모든 의료용 킬레이트제와 마찬가지로 EDTA 치료에 앞서 중금속 중독 검사를 받길 권한다.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온 중금속을 간과 신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게 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단 치료가 제대로 되면 킬레이트 치료법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늦추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도 있다. 전문가와 함께 시간과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다. 땀으로 배출하라. 정맥 주사나 영양 보충제의 도움 말고도 사람의 몸에는 자신만의 해독 방법이 있다. 바로 땀이다. 땀은 체온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몸에 원래 있지 않은 비생체 성분, 즉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학 물질 같은 외부 물질과 중금속을 조금씩, 그러나 상당량 제거한다. 2012년에는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 땀이 특히 높은 중금속 중독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을 제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적외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독성이 있는 물질에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 때, 예를 들어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오염됐다고 느껴질 때는 해독을 위해 한 시간씩 적외선 사우나를 한다. 단, 땀을 흘릴 때마다 전해질과 미량의 무기질이 몸 밖으로 함께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우나 해독을 위해서는 음료를 많이 마시고 소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소금은 이왕이면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무기질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먹는다. 물론 고전적인 방식으로 땀을 흘릴 수도 있다.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지방 조직이 분해되는 지방분해 과정이 일어나면서 지방 조직에 저장된 중금속이 배출된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서 지방분해 과정을 촉진하라고 권한다. 그 밖에도 운동은 다양한 노화 예방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성인의 텔로미어가 매우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텔로미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캡이다. 그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동년배보다 세포 나이가 10년은 더 젊다. 독소 배출은 우리 몸이 실제로 독소를 제거할 능력이 있을 때만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독소를 제거하는지 아니면 그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옮길 뿐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산소를 간과 신장으로 운반한다. 그러면 지방세포가 배출한 독소를 더 잘 걸러낼 수 있다.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 보충제를 먹으면 지방분해 과정의 효율이 더 높아진다.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는 몸에서 글루카르산으로 바뀌어 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해독 작용을 돕는다. 활성탄처럼 글루카르산도 몸속의 독소를 찾아내 결합한 후 제거하여 조기 노화를 막는다. 운동이나 사우나를 하기 전에 활성탄을 먹어서 지방세포가 배출하는 독소를 흡수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방분해 과정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영양학적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케토시스는 특히 단식할 때 지방분해를 유도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단식 중에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몸은 저장한 지방을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할 케톤을 만든다. 중금속은 지방세포에 저장되므로 영양학적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 해독작용과 지방분해를 최대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틀 동안 단식하거나 지방을 주로 먹고 단백질은 적당히,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으면 영양학적 케토시스 상태가 된다. 이 방법을 선택하고 활성탄이나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를 먹거나 혹은 둘 다 먹어서 몸속을 청소하면 해독 과정이 더욱 촉진된다. 나는 가끔 이틀보다 길게 단식해서 해독과 노화 예방 효과를 얻는다. 힘들 것 같겠지만 일단 지방에 적응하면, 즉 몸이 지방을 연료로 연소하는 데 익숙해지면 별로 힘들지 않다. 덧붙여서 단식하는 며칠 동안은 설거지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죽을 것 같은 느낌 없이 단식하는 능력은 당신도 갖출 수 있는 슈퍼휴먼의 능력이다. 노화를 되돌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래 사항을 실천하라. 영양 보충제를 먹어서
항산화제 농도를 높여라. 그러면 몸에서 중금속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해독작용을 도울 수 있다. 글루타티온, 알파-리포산, 아연, 오로테이트, 그리고 오랜 친구인 비타민C를 집중적으로 섭취한다. 활성탄을 규칙적으로 매일 500mg에서 5g까지 먹어서 중금속을 결합 배출한다. 활성탄 대신 변형된 감귤류 팩틴을 매일 5에서 15g 먹어도 좋고 활성탄과 감귤류 팩틴을 함께 먹어도 좋다. 단, 음식이나 약을 먹을 때는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먹는다. 생선을 먹을 때는 클로렐라를 챙겨 먹는다. 예상보다 더 빨리 노화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고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들면 기능의학 전문의를 찾아 소변 검사를 한다. 중금속 농도가 실제로 높다면 의사의 감독 아래 정맥주사나 좌약 형태의 EDTA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 속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책을 직접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